오늘 저희 이제 첫 세션의 첫 강의로 맡게 되어서 투석 도관을 어떻게 이제 넣느냐, 어떻게 빼느냐 하는 시술 과정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가능하면은 여러 선생님들이 영상으로 과정을 쉽게 보고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았으니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혈액 투석 도관을 언제 사용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좀 해볼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투석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 투석 이제 혈관 통로와 투석기 그리고 이제 투석액 세 가지가 필요하고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투석 혈관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 혈관 통로는 에비 피스출라, 에비 그라프트와 함께 이 HD 카테터를 사용할 수가 있고 세 가지 중에서는 HD 피스출라를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장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HD 카테터로 혈액 투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것이 이제 이러한 경우로 국한한다라고 최근에 가이드라인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사용을 언제 하느냐 하면은 이 혈관을 만들었지만 아직은 성숙되지 않아서 사용하기 어렵고 혈액 투석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던가 혹은 이식 환자에서 급성 거부 반응과 같이 합병증이 발생해서 일시적으로 투석이 필요할 때, 복막 투석 환자에서 복막을 잠깐 쉬어줘야 할 때, 그리고 생체 이식을 곧 받을 환자에서 단기간에 투석이 필요한 경우와 같은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들에서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사용을 유지해야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차례 투석 혈관이 실패하고 더 이상은 남은 혈관 선택지가 없다던가 혹은 이 환자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이 혈액 투석을 하기 위한 혈관을 만드는 것이 환자의 삶의 질과 어떤 그 환자의 선호도를 크게 침해하는 경우 그리고 기대 연령이 얼마 남지 않아서 혈관을 만드는 것이 큰 이득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부학적인 문제로 투석 혈관을 만들 수 없거나 혈관이 너무 작아서 좀 유지가 어려운 경우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주 심하게 심박출률이 저하되어 있는 신부전의 경우에도 투석 혈관을 만드는 것이 도리어 신부전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한적인 경우들에는 우리가 투석 도관으로 장기간 어쩔 수 없이 투석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투석 도관을 우리가 넣고 장기간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잘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 첫 번째 단계는 잘 넣는 겁니다. 우리가 투석 도관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팁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많이 사용하던 스텝 팁이나 스플릿 팁 같은 것들이 있고요. 최근에 대부분 사용하는 시메트리컬 팁이 있고요. 각각의 디자인은 결국은 리서큘레이션을 최소한으로 하고 형성한 이 플로우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연구에서 이 각각의 팁 모양에 따른 어떤 유의한 성능 또는 안전성의 차이는 없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다만 이 시메트리컬 팁이 갖는 장점은 포트를 우리가 반대로 바꿔 사용하더라도 낮은 재순환율을 유지할 수가 있어서 최근에 많이 선호가 되고 있습니다. 시메트리컬 팁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블러드 플로우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함으로써 재순환율을 낮출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중심 정맥에다가 이 도관을 넣게 되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중심 정맥의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클라비안 베인도 있고요. 인터널 또는 익스터널 저글라 베인, 페브럴 베인도 있죠. 이 중에 어떤 혈관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하는 것은 역시나 이제 투석을 잘 하기 위한 혈관을 골라야 되는데 투석 도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 유체가 흐르는 관 내관이고 이 관은 당연히 두꺼울수록 좋고 길이가 짧을수록 저항이 작아서 좋습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위치까지 짧게 도달할 수 있는 혈관이 가장 좋은 혈관일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인터널 저글라 베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하는 위치는 RA의 가운데에서 이제 RA와 SBC의 정션까지 이 사이까지 카테터가 원하는 위치가 될 것이고요. 여기까지 가는데 가장 스트레이트하고 짧은 거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내경정맥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것도 특히나 이제 오른쪽에 내경정맥을 선호하게 되는데 반대로 좌측에 넣었을 경우에 도관의 위치를 보시면 여기서 한번 꺾이고 여기서 한번 꺾이면서 중심정맥의 내부에 계속해서 지속적인 손상을 주게 되고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중심정맥의 협착을 유발하게 됩니다. 서클라비안 베인의 경우에는 그것이 더 심해서요. 최근에는 서클라비안 베인에는 투석 목적의 카테터를 장기간 갖고 있는 것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내경정맥을 천자해야 되는데 내경정맥을 어떻게 천자할 거냐? 보통 이제 이 스킨에서 랜드마크로 얘기할 때는 스터너 콜레이드 마스토이드 머슬의 스터널 헤드와 클라비큘라 헤드가 갈라지는 이 꼭지점이 인터널 저글라 베인이 있는 위치다라고 얘기를 보통 합니다. 다만 이렇게 봤을 때 모든 환자가 그 위치에 내경정맥이 존재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캐로티드 아테리와 내경정맥의 위치의 상대적인 분포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우측 내경 정맥의 경우에는 안테로라테랄 위치, 우리가 생각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가 전체 인구의 한 75% 정도 되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상방에 있는 경우도 한 20% 되고요. 오히려 내측에 존재하는 경우, 아예 라테랄 쪽의 측면에 존재하는 경우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이런 해부학적인 다양성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이 초음파로 내경 정맥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유도하에 천자를 하게 되고요. 이제 이런 식이 됩니다. 초음파에서 보면 캐로티드 아테리가 보이고 여기서 이제 내경 정맥이 안테로라테랄의 제일 흔한 위치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우리가 초음파를 보면서 이렇게 펑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둘 중에 누가 아테리고 누가 베인이냐 하면은 둘 중에 펄세이션 하는 놈이 아테리고요. 우리가 초음파 프로브를 꾹 눌러봤을 때 콜랩스 되는 쪽이 베인일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카테터를 삽관할 때는 가능한 한 낮은 높이에서 천재하는 걸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카테터가 이렇게 높은 위치에 들어갈수록 위쪽에서 킹킹, 꼬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꼬임은 약간만 꼬이더라도 기능 부전이나 혹은 폐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낮은 높이에서 천자를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턱 테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카테터의 펑션이 괜찮은가를 보는 방법이고요. 이때는 제가 이제 일부러 카테터의 꼬임을 유발을 해놓고 검사를 한 겁니다. 한번 보시면 포트에다가 루어랍 3cc 시린즈를 연결하고 에스프레이션을 해보면요. 피가 바로 안 차고 천천히 차는 게 보일 겁니다. 조금 더 느리게 보면 금방 차질 않고 천천히 차죠. 이게 이제 꼬여있기 때문에 도관의 기능이 좋지 못한 상태고 저 상태에서 우리가 투닥을 돌리게 되면 알람이 울 겁니다. 꼬임을 해결하고 나서 다시 검사를 해보면 전혀 저항 없이 부드럽게 혈액이 잘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카테터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카테터의 팁은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좋으냐 하면 이제 아래의 미드 포션 정도가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들어와야 될 것이고요. 앞서 보셨지만 엑스레이에서는 이제 카라에 내에서 버티오라가 2개 정도를 내려오는 것이 이제 카보 에이트리알 정션이고 여기보다 조금 안쪽에 존재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위에 SVC의 카테터의 팁이 존재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제 A포트 쪽으로 피가 들어가다 보면 네거티브 프레셔가 걸리면서 카테터가 혈관 벽쪽으로 붙는 거죠. 그러면 AP가 뜰 거고 알람이 울리고 이때 우리가 도관을 포트를 바꿔서 사용하게 되면은 다시 붙어있던 쪽이 멀어지면서 카테터 펑션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 또 오래 쓰다 보면 또 반대쪽으로 붙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카테터가 벽으로 붙을 만한 좁은 공간에 있으면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넓은 공간에 위치를 시켜줘야 되고 그것이 이제 RA의 미드 포션이 되겠습니다. 도관 삽입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합병증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술을 하든지 간에 시술을 잘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합병증에 대해서 미리 알고 그런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이제 합병증으로 기흉이나 출혈, 감염이라던가 부정맥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동맥 천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이때 중요한 것은 동맥에 만약에 굵은 도관이 들어가 버렸다라고 하면 절대로 그 자리에서 바로 제거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흉부외과라던가 서지컬 파트하고 상의를 해서 이 동맥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준비를 한 이후에 카테터를 안전한 상태에서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때문에 당황해서 카테터를 절대 빼거나 하지 않으실 걸 설명을 드리고요. 공기색전증이 드물지 않게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떤 그 중심정맥으로 여러 가지 포트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 텐데 들어간 상태에서 그 입구를 충분히 막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가 인스피레이션 하게 되면 에어 엠볼리즘이 생길 수 있고요. 이때는 반드시 환자를 산소를 공급하면서 레프트 라테랄 디큐비투스의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으로 위치를 시켜주셔야 이 공기색전증이 뇌로 올라가서 임파를 유발하는 일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으로 제가 이제 카테터 삽관 과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처셋이 필요하고요. 스킨 마커 있어야 되겠고 0.045인치의 하이드로필링 가이드와이어 그리고 마이크로 펑처 세트를 사용합니다. 앞서 합병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티리얼 펑처 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이 얇은 마이크로 펑처 세트를 먼저 사용해서 베인으로 제대로 펑처됐는지를 보시는 것이 굉장히 안전에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혹시라도 캐로티드 아테리를 잘못 펑처했더라도 충분히 컴프레션으로 지혈을 하고 다음 시술을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술 부위를 드레싱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자이포드 프로세스 아래 미드라인보다 약간 왼쪽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를 깨끗하게 드레싱을 해주고요.
드래그를 하고 초음파 유도와 내경 정맥을 확인을 합니다. 다음 국소 마취를 해주신 다음에 초음파 유도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경 정맥을 마이크로 펑션 세트로 천자를 하게 됩니다. 천자가 될 때 엑스프레션을 해서 블러드 확인하고 마이크로 가이드 와이어를 들어가고요. 이 가이드 와이어를 이제 플루오로스코피로 잘 내려가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이 와이어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보이죠? 다음은 이제 와이어 위로 마이크로 인트로듀서 시스를 삽입을 하게 됩니다. 이건 통상은 4프렌치 또는 5프렌치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엑스플레이션에서 이제 아트리얼 플로우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랜드마크를 이용해서 카테터의 팁 위치를 이제 확인을 합니다.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팁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통상 터널드 카테터는 회사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 19cm, 23cm, 그리고 27 또는 28cm 제품이 있습니다. 이 길이는 카테터 팁에서부터 커프까지의 길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피부 위에다가 카테터의 팁이 어디에 올 건지, 커프는 어디에 올 거고, 스킨 엑시트는 어디다가 만들 건지를 그리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그리냐면 이제 길이를 재는 건데요. 일단 여기에서 카테터 팁에서부터 펑처 사이트까지 정해졌으니까 이 길이를 재는 거죠. 18cm니까 19를 쓰긴 어렵고 23을 써야겠다라고 판단을 하면 5cm가 남죠. 그 5cm를 이제 나머지 터널에다가 배정하고 이 터널의 커프에서부터 엑시트까지는 보통 한 3cm 정도로 설정을 합니다. 피아 터널을 이제 국소 마취를 해주는 과정이고요. 카테터를 열면 이제 구성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11 블레이드 스칼펠이 들어있고 바이퍼 케이티드 터널러, 이건 이제 터널링을 하는 블런트한 도구가 되겠고요. 12프렌치의 다일레이터, 14프렌치의 세컨 다일레이터, 그리고 16프렌치의 밸브드 풀 어파트 시스 또는 피라웨이 시스라고 합니다. 이제 이건 시스를 벗겨내면서 카테터의 위치를 잡아주는 시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메트릭 팁의 카테터가 있습니다. 통상 많이 사용하시는 터널드 카테터는 14.5프렌치가 되겠고요. 앞서서 들어갔던 마이크로 시스로 0.035인치의 하이드로필릭 가이드 와이어를 삽입을 합니다. 진입을 해서 IVC까지 쭉 내려주고요. 다음으로 이제 천자 부위 한 1.5에서 2cm 정도 작게 피부에 절개를 합니다. 다음 펄스드 다일레이터인 12프렌치 티슈 다일레이터를 진입을 시키고 플로로스코피로 위치가 괜찮은지 보고 그 다음으로 이제 도관 출구 부위에다가 피부 절개를 합니다. 절개한 데다가 이제 터널러를 가지고 카테터를 피하 터널에 위치를 시키는 거죠. 젠틀하게 잡아당겨서 서큐테니스 터널에 위치를 시키고 카테터 팁이 제자리에 왔는지 커프가 제자리에 원하는 대로 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제 다음 시도를 진행을 합니다. 다음 들어가는 건 이제 14프렌치의 세컨 다일레이터가 되겠습니다. 세컨 다일레이터는 살짝 이제 다일레이션만 해주고 바로 빠져나오고요. 마지막으로 16프렌치의 밸브드 프로파트 시스가 들어갑니다.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게 굉장히 리지드하고 길기 때문에 이때 힘을 줘서 강하게 들어가다 보면은 혈관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서 천천히 들어가야 와이어 위로 안전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너시스를 제거를 하고 그리로 카테터를 넣어주게 됩니다. 카테터가 다 들어가면 이제 시스를 찢어서 카테터는 남겨두고 시스만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킹킹이 없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죠. 카테터 팁은 잘 위치했는지 킹킹 없이 깨끗하게 잘 굽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나서 카테터의 펑션을 확인합니다. 먼저 양쪽 포트에서 엑스프레션을 해보고요. 다음으로 이제 카테터의 펑션이 괜찮은지를 턱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없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정도면 우리가 분당 한 200~300cc의 블러드 플로우가 혈액투석을 하기에 충분하게 나오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시술을 마쳐도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피부 절개부를 봉합해주고 카테터 허브를 고정해주고요. 드레싱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카테터의 락킹 솔루션으로 저희는 이제 1:1000의 헤파린을 락킹 솔루션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때는 이 루멘의 볼륨과 정확하게 맞는 양으로 넣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카테터 허브에 보시면 다 루멘의 볼륨이 써 있습니다. 이 볼륨만큼 천천히 주입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쪽 루멘에다가 천천히 락킹 솔루션을 주입을 해주고 뚜껑을 닫으면 시술이 마쳐지게 되겠고요. 최종적으로 보시면은 처음에 우리가 디자인했던 위치와 그대로 잘 들어왔다 하는 걸 확인을 하고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혈액투석 도관을 교체하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언제 혈액투석 도관을 교체해야 되느냐 하면 비터널식 투석 도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환자에서 2주 이상 장기간 도관 사용이 불가피하다. 이런 경우에는 터널식 투석 도관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겠고요. 투석 도관이 기능 부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능 부전의 원인을 교체 없이 해결할 수는 없다 하는 경우에 교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투석 도관 관련된 감염증 가운데서 터널 감염이나 혹은 혈류 감염이 있고 투석 도관은 반드시 계속 사용을 해야 될 때 우리가 교체를 하겠습니다. 기능 부전에는 이제 조기에는 기계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꺾임이라던가 부적절한 위치라던가 도관이 손상된다던가 등등. 근데 이제 도관의 꺾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겠지만은 도관 끝이 적절한 위치에 있지 않다면은 이미 넣은 카테터를 더 밀어넣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이때는 우리가 좀 더 깊은 위치에 넣기 위해서 카테터를 교체를 해줘야 될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관 주위의 혈전이나 도관 내강의 혈전증이 가장 흔한 원인일 것이고요. 그 밖에 피부리 내막이 있는 경우에도 도관 기능 부전이 올 수 있는데 이런 때에도 역시나 도관을 교체해줘야 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보시면은 이제 주기부는 역시나 하이드로필 가이드와이어와 수천 개씩 필요하고요. 우리가 카테터는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펑션 니들은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도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기존에 갖고 있는 도관을 깨끗하게 소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도관을 시술 필드 내에서 계속 다룰 것이기 때문에 허브 사이사이, 클램프 사이사이까지 깨끗하게 소독을 해줘야 되고요. 글러브를 착용할 때 중요한 것은 글러브를 이중으로 착용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글러브는 벗기 쉽도록 조금 그 위치를 첫 번째 글러브와 다르게 좀 덜 끼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저렇게 해야 이제 기존 글러브를 말하자면 오염된 글러브를 벗고 그 다음 시술을 깨끗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터널 카테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기존 도관을 제거하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됩니다. 곡소 맞춤을 하고 카테터를 잡아당기면서 다이섹션을 해서 이제 커프를 제거를 해줬고요. 그 다음 이제 도관 팁 어디에 위치할 건지를 마찬가지로 결정을 해줍니다. 앞서서 인설션 할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요. 같은 방법입니다. 카테터 팁이 어디에 오는지를 보고 펑션 사이즈는 어딘지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길이를 맞추어서 커프와 스킨 엑시트를 그려주게 됩니다. 이 환자에선 여기가 이제 20cm였고요. 여전히 19는 쓸 수 없고 23을 써야 되니까 여기를 3cm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23cm의 터널드 커프드 카테터를 꺼냈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미 도관 루멘에 들어가 있는 충진액을 제거하는 겁니다. 헤파린을 제거를 해야 시스테믹하게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0.035인치 가이드 와이어를 넣어줍니다. IVC까지 와이어를 내려주고요. 와이어를 남겨둔 채로 카테터를 제거하는데 블리딩이 생기지 않도록 어시스트가 옆에서 컴프레션을 하면서 와이어를 잡아주고요. 아까 이중으로 꼈던 글러브를 이제 벗고 이제부터는 이제 완전히 깨끗한 글러브로 깨끗한 필드에서 새로 시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와이어를 빼내야 되는데요. 이제 펄스 다일레이터 12프렌치 다일레이터를 넣고 그 끝을 만져가면서 우리가 와이어를 찾게 됩니다. 와이어는 굉장히 얇아서 손으로 잘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저 다일레이터 끝을 만져가면서 확인하는 거고요. 천자부의 피부를 절개를 해주고 다일레이터 끝을 이제 손으로 만져서 위치를 확인하면서 모스키토 포색으로 가이드 와이어를 찾아서 회수를 합니다. 바깥쪽에 있던 와이어를 빼내서
이를 이제 세컨 14프렌치 티슈 다일레이터를 진입해서 넣어주게 되고요. 플로로스코피로 위치가 잘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부터는 이제 처음 인서트를 할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터널의 출구를 만들고요. 터널로로 서큐트에서 터널을 만들어주고, 카테터를 터널에 위치시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16프렌치의 프로파르트 시스가 들어옵니다. 와이어를 제거하고 이너시스가 제거되고 그리로 도관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도관에 꼬임은 없는지 위치는 적절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펑션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피부를 봉합하고 시술을 마치게 되겠고요. 이 환자의 경우에는 보시면은 한쪽 루멘에 이렇게 혈전이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큰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제때 락킹 플로션을 잘 넣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또 시술 전후로 보면 카테터의 팁의 위치도 다소 좀 짧았던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익스체인지를 하고 나서는 훨씬 더 적절한 위치에 잘 위치가 돼서 기능도 잘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혈액투석 도관의 제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혈액 도관을 언제 제거를 하냐면은 언제까지 써라 하는 시간 제한은 가이드라인에서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투석 도관은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석 도관을 어떤 환자가 1년, 1년 반 사용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도 이 환자에게 투석 도관이 최선의 선택인지를 생각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투석 도관을 제거하고 다른 옵션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도관을 제거할 때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될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이 투석 도관 유착에 대한 우려입니다. 스톱 카테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통상 2년 이상 장기간 유지한 경우에 발생 위험이 증가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도관이 삽입되어 있으면 섬유화라던가 석회화 등으로 혈관벽에 강하게 부착돼서 제거가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고요. 이때 우리가 그냥 카테터를 잡아당기게 되면은 굉장히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풍선 확장술과 같은 시술도 유착을 분리하고 나서 제거를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때문에 장기간 카테터를 갖고 있던 환자에서 제거할 때는 혹시나 미드라인 스트럭처가 딸려온다던가 저항감이 심할 때 너무 무리해서 잡아당기지 않는 것이 중요한 팁이 되겠습니다. 제 경우에는 카테터를 제거할 때 딱 요 네 가지만 사용합니다. 리도케인하고 포셋, 시저, 그리고 스트레이, 헤모스테, 이렇게 네 개가 됩니다. 나이프를 사용할 필요는 전혀 없겠고요. 치를 부위 소독하고 앞서서처럼 카테터를 깨끗하게 닦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윙스처를 제거를 하고 출구 부위 극소 마취를 해주는데 제일 마취를 많이 해줘야 되는 데는 이 출구입니다. 이 출구 부위를 계속 우리가 벌리면서 다이섹션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아프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그 안쪽에 있는 커프 주변에 마취를 해줘야 됩니다. 이 커프 주변에 이제 유착되어 있는 티슈들을 이제 다이섹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마취를 다 하고 나서는 이제 스트레이트 헤모스터 같은 기구를 이용해서 커프를 박리하게 됩니다. 커프의 좌우, 위아래를 골고루 주변 조직하고 박리를 해주게 되고요. 카테터를 잡아당기면서 조금씩 아직 남아있는 유착 부위를 조금씩 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인터코스탈 베슬에 인저리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때문에 헤모스탯이 환자의 몸 쪽을 향하지 않고 환자의 몸에서 위쪽으로, 스킨 위쪽으로 향하도록 계속 스킨을 미는 식으로 다이섹션을 해주셔야지 안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커프가 박리되어 나오죠. 카테터를 제거하고 나서 천자 부위를 압박 지혈하면서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컴프레션해서 지혈을 해주시고, 이후에 환자는 한 30분 정도 블리딩이 없는지 관찰을 하고 귀가를 하시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